엑스텐 글로벌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코너에서는요, 전날 미국 시장의 움직임, 그리고 뭐 주요 이슈 분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국 시장이 좀 어떻게 움직여 왔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움직여 갈 건가, 이런 이슈들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엑스텐 글로벌 왼쪽에는요, 이렇게 그날의 이슈들이 쭉 나열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그런 이제 간략한 설명들이 놓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6월 6일이죠. 미국 증시는 예상보다 양호하게 나온 5월 고용지표에 힘입어서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1.2% 올랐고요. S&P 500이 1.03%, 그다음에 다우존스가 1.05% 올랐습니다. 고용시장이 건조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유지되면서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먼저 5월 고용보고서 분석부터 보겠습니다. 고용보고서는 예상 상회했지만 둔화 신호도 뚜렷하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기사의 의미는 고용시장이 과열 상태에서 점차 식어가고 있다는 신호가 명확해지면서 시장이 이를 골디락스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골디락스란 용어가 나옵니다. 물론 대부분의 분들이 정확한 의미를 알고 계시겠지만 주식을 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요, 진정한 의미가 뭔지 갸우뚱하실 것 같습니다. 이 엑스텐 브리핑이 끝나고 나면 매크로 코너가 있는데요. 그 편에서 오늘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 주시죠. 그래서 미국의 5월 신규 고용은 13만 9천 개가 추가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3월과 4월에 두 달 전 고용 수치는 총 9만 5천 개 하향 조정되면서 고용시장의 열기가 식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업률은 예상했던 4.2%가 나와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은 이 데이터를 경제가 침체 없이 연착륙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핵심은 고용 둔화는 금리 인하의 문을 열 수도 있고 동시에 경제의 견조함을 보여줘서 투자 심리를 안정시키는 양면성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요즘에 트럼프 머스크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기사에서 봐야 할 점은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의 전면적인 개인적인 갈등이 아니라 이제는 머스크 관련 기업들의 사업에 직접적인 정치적 리스크로 부상했다는 점이죠. 두 사람의 관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이후 몇 달간 밀월 관계로 잘 왔었는데 최근 대통령의 주요 정책 법안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비판이 좀 심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바야로 머스크 회사들과의 연방 정부 계약을 끊겠다, 이렇게 위협을 했고, 이 여파로 인해서 테슬라 주가는 목요일 하루에만 1,500억 달러 이상의 시가총액이 증발해버렸습니다. 이 기사의 핵심은 CEO의 정치적 행보와 발언이 기업의 펀더멘탈을 흔들 수 있는 오너 리스크의 극단적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테슬라라는 기업을 진짜 좋아합니다. 하지만 CEO 리스크가 너무 큰 기업이라는 게 딱 하나의 단점이죠. 그렇지만 머스크의 저런 행보가 없었으면 지금의 테슬라는 없었을 겁니다. 세 번째도 테슬라 소식입니다. 테슬라에 이중고가 있다고 나오는데요. 테슬라가 미래성장 동력으로 세우는 사업이 두 개 있습니다. 사이버트럭하고 옵티머스 로봇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구체적인 성과가 지연되면서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심차게 출시한 사이버트럭은 2024년 기대를 많이 했는데 판매량이 4만 대에 미치지 못했고요. 또 리콜이 굉장히 잦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이런 짤이라고 그러죠. 짧은 영상들 보면 이 사이버트럭 갖다 팔아야 된다, 이런 이제 영상들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품질적인 문제가 불거지고 있고요. 설상가상으로 일론 머스크가 회사의 미래의 중추적인 이제 사업이다 하고 강조했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프로젝트입니다. 이걸 이끌던 임원 한 명이 밀란 코박이라는 사람인데 회사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는 현실적인 비전 제시만으로는 이제 부족합니다. 이제 안정적이고 생산도 잘하고 품질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핵심 인력 관리가 테슬라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투자 키워드는 사이버트럭과 옵티머스, 그다음에 인력 이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테슬라의 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테슬라죠. 지난 200일 이동평균선을 뚫고 강하게 이제 올라왔었죠. 그러다가 잘 올라가는 듯 했는데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왔고요. 이게 이제 선거 이후죠. 그리고는 계속 바닥을 좀 치고 오다가 최근에도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요번에 200일 이동평균선을 다시 뚫고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거는 그래서 280불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요. 여기를 좀 지켜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기대했던 거는 사실은 계속 올라서 저기 440불 선까지는 좀 가졌으면 하는 기대였는데, 지금 여기서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안정을 찾고 다시 상향으로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자, 네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또 얘기인데요. 처음에는 틱톡을 국가 안보 위협으로 규정을 했었는데, 요즘에 젊은 유권자들 표심하고 미중 무역 협상이라는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서 금지법 시행을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이죠. 6월 19일로 다가온 마감 시한을 한 번 더 연장해 줄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명령에 곧 서명할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는 트럼프 취임 이후 세 번째 연장이 되겠습니다. 과거 틱톡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했던 트럼프가 이제는 젊은 유권층을 잡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핵심은 국가 안보라는 명분이 정치적, 경제적 현실 앞에서는 이렇게 유연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펜타몬, UFO 은폐 사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옛날에는 우리 신문지상에 가끔 UFO다 이런 뉴스들이 나왔는데, 이게 영화에만 나오는 얘기 같은데 이제 정부에서 좀 일어났습니다. 미 국방부가 UFO 음모론의 일부를 스스로 조정했음을 이제
밝혀진 건데요. 국가안보를 위한 기만 작전과 정부 투명성 문제가 충돌하고 있는 이제 기사입니다. 미 국방부의 UFO 조사팀은요, 정부가 외계 기술을 은폐하고 있다는 주장을 조사하던 중에 오히려 국방부 스스로가 과거에 가짜 소문을 퍼뜨렸다는 걸 찾아냈죠. 이는 1980년대 51구역이라는 그 지역 근처에서 스텔스 전투기 같은 비밀 군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게 좀 발각이 됐나 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스텔스가 아니라 뭐 UFO다 이렇게 좀 얘기를 꾸몄었는데 이게 이제 밝혀진 거죠. 근데 사실은 작년에 발표된 공식 보고서에서도 이런 내용이 생략됐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좀 여러 말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핵심은 뉴스는 음모론의 이면에는 때로는 국가기관의 의도적인 정보 이렇게 흐트림이 있다 이런 거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관세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달러트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도 관세 관련해서 앞으로 가이던스가 안 좋을 거다 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었는데요. 룰루레몬 역시 이번에 관세 및 소비 둔화 우려를 이제 표명하면서 주가가 20%나 폭락을 했습니다. 의류 전문 브랜드죠. 우리나라에 영원무역이라고 있습니다. 영원무역이 이 룰루레몬 옷을 OEM 맡아서 이제 만들어주고 있는데 최근에 영원무역 주가 꽤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 사태로 인해서 주가에 좀 영향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회사는 연간 이익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고요. 이런 거시경제적 압력에 대해서 가격 인상도 할 거고 그다음에 비용 절감도 할 거다 하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격 인상이라는 거는 물가 압력 요인으로 이제 작용을 할 테고 비용 절감은 뭐 인원을 좀 감축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또 고용이 좀 안 좋아질 테고 역시 관세는 이 경기에는 안 좋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핵심은 아무리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가진 기업이라도 이런 거시경제의 불확실성과 무역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 하는 뉴스인 것 같습니다. 한번 룰루레몬 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뭐가 잘못됐네요. 예. 이게 보면 이 2월달 고점 찍고요. 사실은 4월 관세 때문에 이제 막 폭락할 때 보면 거의 주가가 47%나 빠졌었습니다. 많이 빠졌다가 최근에 그래도 반 정도는 되돌림을 줬고 200일 이평을 상향 돌파해서 이제는 좀 안정을 잡고 주가가 가겠다 하는 참에 지금 뉴스가 나온 거죠. 그래서 거래량도 보면 이때 갭으로 하락하면서 크게 하락했을 때 역시 룰루레몬은 옷을 수입해다가 그거를 파는 업이기 때문에 관세가 큰 문제가 됐던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그 유예하겠다 해서 많이 올라오다가 여기서 또 한번 거래량 터지면서 아래쪽으로 좀 매물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 사항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는 이제 대형 IT주들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유통, 의류 관련된 업종에서도 이렇게 좋은 주식이 반토막이 났다가 다시 꽤 많이 올라왔구나. 그래서 이런 주식도 좀 눈여겨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동시에 해봅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달러트리 보면은요. 이게 죄송합니다. 뭐가 좀 이게 지금 위클리로 돼 있습니다. 데일리 보게 되면 저희가 가이던스 안 좋게 나오면서 시장이 주가가 많이 빠졌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목요일 날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그러다가 또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역시 달러트리는 관세에 의해서 실적이 안 좋을 거다 뭐 하고 이제 발표는 했지만 그래도 장사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꼭 관세가 어떤 회사의 주가에 직접적인 단기적인 타격은 되지만 뭐 장기적으로는 회사에 따라서는 뭐 크게 영향을 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7번째 소식입니다. 스위스 소식인데요. 스위스 정부가 자국 대표은행이죠. UBS에 대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자본 규제를 예고하면서 대형은행의 시스템 리스크를 통제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스위스 정부는 제2의 크레딧 스위스 사태를 막기 위해 은행거인 UBS에 약 260억 달러의 추가 자본을 보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은행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다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지키겠다 하는 제스처를 봐서는 왜 항상 이렇게 시장이 항상 좋고 막 유동성이 풍부할 때 꼭 무슨 사건들이 하나씩 터지잖아요. 그래서 은행들의 뭔가 좀 안 좋은 점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거를 조금은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의 움직임을 좀 주시하는 게 좀 좋으실 것 같다 하는 얘기를 더 하고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붐 슈퍼소닉입니다. 이게 굉장히 각광을 받던 스타트업이었죠. 유명 투자자들에 대해서 지지를 많이 받았었고 투자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많이 어렵다고 하네요. 이게 뭐냐면은 왜 콩코드 여러분 아시죠? 초음속 여객기입니다. 상용화에 이제 베팅을 하는 건데 이 시장이 얼마나 높은 장벽을 가지고 있는가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직 아마존 엔지니어인 블레이크 숄이 설립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콩코드를 다시 이제 부활하겠다 뭐 이런 이제 비전을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최근 자금난으로 인해서 기업 가치가 하락했고 또 대규모 감원을 단행하는 등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합니다. 혁신적인 기술 비전이라도 막대한 자본과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상업적 성공의 핵심 관건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점입니다. 역시 테슬라를 기술 비전만 가지고 성공을 이끈 앨런 머스크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머스크 화이팅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소식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신문기사는 투자 결정의 참고 자료일 뿐 충분한 분석과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가지고 신중하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또 코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X10 맥이라는 코너인데요. 이거는 매그니피션트 7을 비롯해서 저희가 투자하는 관심이 많으신 그 대형주 종목들의 이슈도 분석을 해보고 각각 기업들 분석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사항들을 조사해보는 탐구해보는 그런 코너입니다. 자, 매그니피션트 7 금년 초서부터 지금까지 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 6월 6일 기준으로 해서 메타가 가장 성적이 좋습니다. 19.27% 보이고 있고요. 성적이 제일 안 좋은 거는 이번에 충격을 맞은 테슬라죠. 27%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테슬라가 우리나라 분들이 가장 많이 보유한 주식인데요. 참 올해 너무 성적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반등을 하나 했는데 또 지금 한 대 두들겨 맞은 셈인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12%, 엔비디아가 5%, 그 다음에는 다 아마존도 마이너스, 구글도 마이너스, 애플도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중국 관세에 대한 영향이 꽤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테슬라도 좀 이번에 이제 앨런 머스크하고 트럼프와의 관계가 좀 충격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맥7 투자하셨으면 뭐 지수 정도 수준, 지수보다 조금 더 못한 수준으로 포트폴리오가 운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럼 최근 일주일간의 맥7 주가를 보겠습니다. 그래도 보면 뭐 다들 플러스 수익률을 보이고 있고 S&P 500이 1% 올랐고 나스닥이 1.2% 올랐습니다. 전부 다 뭐 3% 많게 메타가 제일 많이 올랐네요. 4% 정도 오르고 있는데 이 밑에 테슬라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만 13.88% 하락을 했는데요. 참 답답합니다. 테슬라는 저 위에 있어야 될 주식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계신데 저도 좀 답답한 기분이 듭니다. 자, 그럼 테슬라 3년 주가 한번 보면서요. 오늘은 테슬라를 본격적으로 한번 탐구를 해보겠습니다. 테슬라는 3년 동안 주가가 뭐 마이너스 갔다가 좀 만회했다가 또 마이너스 갔다 좀 만회했다가 선거 끝나고 진짜 많이 뽑아줬죠. 그래서 야 이제부터 시작이다. 역시 앨런 머스크다 했는데 그것도 잠깐 또 반토막이 났고요. 그러다가 최근에도 다시 오르는가 싶었는데 또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현재 200일 이동 평균선을 지난 목요일 기준으로 하향 돌파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3년 전에 테슬라를 투자하셨으면 어땠을까? 한번 수익률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이게 보유 수익률인데요. 3년 전 투자하셨으면 좀 한 40% 정도 수익 나다가 22년도에 좀 많이 빠졌죠. 23년 초까지 거의 한 45%, 50%에 가까이 마이너스가 납니다. 그러다가 좀 반등을 시도했는데 그래도 1년 기다렸는데 별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많이 기었죠. 결론은 앨런 머스크가 트럼프의 선거를 도우면서 당선이 되면서 이제 위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따블은 났었습니다. 근데 그 기쁨도 잠깐이었습니다. 그대로 곤두박질 쳤죠. 그래서 참 3년간 그렇게 재미도 별로 못 줬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속이 더 아프시죠. 왜 그러냐면 만약 이때 테슬라 안 사고 엔비디아 샀다. 그러면 지금 현재 658%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이거 생각하면 답답하시죠. 그렇지만 테슬라의 비전을 생각한다면 엔비디아보다 더 올라갈 거야 하는 생각 충분히 가지실 수 있고요. 저도 테슬라는 앞으로 업포텐셜이 많은 주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테슬라가 왜 이렇게 빠졌는가? 그럼 실적이 안 좋은가? 하는 거를 분기별 실적을 3년 동안 쭉 모아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3년 말서부터 여름서부터 그랬죠. 사실은 매출이 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 전기차 캐즘에 의한 거, 뭐 이거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테슬라가 계속 싼 모델을 내놓는다 했는데 그거를 이제 못 맞추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 싼 모델이 가격적으로 이익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 배터리 값이 좀 높은 수준이라서 배터리 값이 많이 빠지게 되면 결론적으로 차값이 싸지고 그래서 결국은 싼 모델을 출하해도 수익이 남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순이익도 좀 떨어졌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수준입니다. 그로스 프로핏 마진이 17% 하고 있거든요. 에빗 마진이 7% 정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고점보다는 많이 떨어졌지만 돈을 못 버는 건 아닙니다. 아직 정체가 돼 있다. 그런데 이게 사실 테슬라는 전기차 회사가 아니잖아요. 뭐 기존 차 회사들은 퍼가 한 10 정도 되는데 지금 테슬라는 뭐 퍼가 지금 100 넘었다가 조금 밑으로 내려온 순간인데요. 그래서 뭐 실적은 별로 나쁘지 않다. 그래도 차는 잘 팔고 있고 수익도 잘 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캐시플로우, 포워드 캐시플로우를 봐도 점점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캐시도 도네. 그래서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단지 애널리스트들이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미국에는 애널리스트들의 실적들을 쭉 예상치를 쭉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발표를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 나온 이제 데이터인데요. 보시면 이 까만 게 애널리스트들이 생각하는 프라이스 타겟이에요. 예상 목표가죠. 지금 현재 예상 목표가가 299불입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295불입니다. 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한 50명의 애널리스트들한테 서베이한 이제 종합치인데요. 보시면 제일 높게 지금 책정한 애널리스트는 500불에 놓고 있습니다. 500불이면 지난 고점에서 480불에서 좀 높이 있는 거거든요. 이 정도는 뭐 놓을 수 있죠. 그런데 이 밑에 가장 낮은 친구가 115불입니다. 와, 지금 295불, 300불인 주가를 여기서부터 3분의 2를 깎아서 115불에 책정하고 있습니다. 좀 누군지 좀 답답합니다. 그런데 이 레인지가 100불에서 500불까지입니다. 그 중앙은 300불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치를 보면 이게 과거 3년 동안에 이 까만 선이 뭐냐면은 애널리스트들이 내놓은 목표가의 평균치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돼 있었는데 주가가 그거를 거의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평선 따라가듯 따라오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이게 테슬라 주가는 그간 결국은 애널리스트들이 생각하는 주가에서 맴돌고 있었구나. 3년 동안. 야, 이게 퍽퍽 날아가 줘야 되는데. 그리고 보통은 주가보다는 애널리스트들이 더 좋게 보거든요. 근데 그런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보시면
이게 기존 주가보다 애널리스트들이 높게 평가했던 순간인데요. 요때 조금 있었고요. 23년도. 그 다음에 쭉 오다가 요때 조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없습니다. 그럼 결국 테슬라 주가는 애널리스트 목표치에 근접하면서 왔다 갔다 했다. 그래서 선거가 끝나고 한번 세게 벌어졌다가 다시 한번 쭉 내려온 셈이 됐죠. 자, 참 재미가 없습니다. 야, 이게 과연 왜 그럴까? 또 한 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지난 5년 동안요, 애널리스트 레이팅입니다. 이게 뭐냐면 보통 우리나라 증권사도 그렇지만 미국 증권사에서는요, 종목을 분석해서 내놓을 때 5가지 단계로 나눕니다. 제일 높은 단계가 스트롱 바이, 그 다음이 바이, 그 다음이 홀드, 그 다음에 셀, 그 다음에 스트롱 셀입니다. 이렇게 5단계가 있어서 스트롱 바이에 5점을 주고 스트롱 셀에 1점을 줍니다. 홀드에는 3점을 주게 되죠. 그래서 그런 점수를 쭉 값해서 가중평균을 낸 게 요 레이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3.44, 그러니까 홀드 3하고 바이 그 중간에 지금 다 레이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그렇게 애널리스트들한테는 탄력성이 있는 높게 올라갈 주식은 그런 안 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보면 바이가 현재 16명이 이제 바이를 선택을 하고 있고 홀드가 15명입니다. 한 50명 되죠. 근데 셀이 8명이고요. 스트롱 바이가 7명. 그다음에 스트롱 셀이 2명입니다. 이 스트롱 셀 중에 한 명이 아까 115부를 제시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바이하고 홀드 쪽에 많이 뭉쳐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3.44다. 그래서 아직 애널리스트한테는 테슬라의 주가가 저 위로 보이지는 않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쭉 모아서, 그러면 이제 강세론자도 있고 약세론자도 있습니다. 그걸 한번 쭉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보면 뭐 실적, 뭐 이렇게 꿈의 실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먹고 사는,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뭐 큰 이제 돈을 벌고 있는 회사이고, 근데 앞으로의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보택시를 이제 꿈을 꾸는 회사이고, 그래서 주가가 좀 높이 올라가 있는 회사이고, 이런 거는 모두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제는 무슨 생각들을 하고 있을까? 왜 주가가 더 오르질 않을까? 혹은 여기서 더 빠질 수 있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보려면은 역시 애널리스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분석을 해봤더니 그 한 5가지로 추격이 됩니다. 보면 미래 기술에 대한 잠재력, 이거는 뭐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똑같이 생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술적 혜자, 이 과연 기술이 내 독보적인 거냐, 뭐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수익성, 안정성, 그렇죠. 얼마나 돈을 벌 거고 뭐 경쟁이 있을 거고 이런 걸 봐야 되고, 리더십은 빠지질 않습니다. 앨런 머스크 얘기겠죠. 그다음에 밸류에이션 얘기가 나옵니다. 뭐 여러분들 리포트 읽어보시면 대략 이런 맥락으로 다들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각 그 섹터별로 어떤 얘기들을 주고받는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강세론자들은요, 혁신에 투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즉 테슬라는 현재 주가는요, 로보택시, AI 리더십, CEO의 비전 실행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주가다. 그래서 지금 저 주가는 이런 게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고 지금 자동차 회사로서의 밸류만 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치면은 혁신을 프라이스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기적 우려는 오히려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진입점을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기술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를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것도 사실 테슬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는 이게 플랫폼 회사지 자동차 회사가 아니야 생각하시고 있는 강세론자에 속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약세론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위험하다, 경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테슬라 주가는 밸류에이션이 과도하다,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그 다음에 FSD 자율주행 불확실성이 크다, 리더십 리스크 너무 크다, 그래서 모든 게 위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펀더멘털 대비 이런 주가는 지속 불가능하다, 그래서 상당한 조정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가는 빠질 거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 다 들여다보면 뭐 다 주장이 뭐 맞는 주장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섹터별로 세분화된 주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 기술에 대한 불사이드 스토리입니다. 로보택시는 단순 신차가 아닌 테슬라를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 이게 맞습니다.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이라는 게 뭐냐면, 만약 앞으로 자율주행이 된다 그러면 테슬라는 소프트웨어 회사가 됩니다. 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공급을 해주고 그게 돌아갈 수 있도록 컨트롤을 하고, 결국은 뭐냐, 전기차, 자율주행하는 차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실어주는 거죠. 이게 뭐나 마찬가지냐, 마이크로소프트 있지 않습니까? PC에 OS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실어주는 거죠. 팔란티어 AI 시스템이 있는 곳에 자기 OS 시스템을 실어주는 거죠. 이게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밸류를 많이 받고 있는 이유는 이런 플랫폼의 최강자가 될 거다, 이래서 지금 막 곽강을 받아왔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실제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퀀텀 리프, 주가가 팍 오른다는 거죠. 팔란티어가 16배가 올랐잖아요, 3년 동안. 그렇게 오를 수 있다고 지금 다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 체인저가 될 거다. 지금 자동차 만드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백만 대 차량이 수집되는 실제 주행 데이터는 경쟁사가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AI 우위를 제공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제 생각은 물론 미국 내에서는 맞습니다. 지금 현재 데이터 센터도 가지고 있고 팔린 수백만 대의 차량에서 지금 계속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경쟁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 있느냐, 중국에 경쟁자가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는 중국에는 데이터를 너무 쉽게 처리하고 받고 하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아직도 저희가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해 봐야 되고요.
다음에 베어 쪽에서도 또 주장을 합니다. 미래 기술에 대해서는 FSD는 아직 레벨 2 수준이다. 완전 자율주행까지는 기술, 법령, 규제 허들이 매우 높다. 그래서 이게 그쪽 가기가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웨이모라고 있습니다. 이거 구글의 자회사죠. 여기는 벌써 많이 다닙니다. 그리고 웨이모의 지금 로보택시는 거의 레벨 4 수준까지 왔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강력한 경쟁자가 있다. 그래서 이게 로보택시 사업이 진행이 되더라도 테슬라가 혼자 독식할 수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아직은 불확실하다. 그래서 저는 이 얘기는 또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로보택시 산업이 얼마나 클지, 그 시장이 얼마나 커질지 정확하게 예상하는 페이퍼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시작되지 않은 산업이기 때문에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미래 기술에 대해서는 훨씬 베어 쪽 의견에 저는 손을 들어주고 싶어 하고요. 그다음에 밸류에이션 이제 주장도 있습니다.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다. 맞습니다. 고마진 기술 플랫폼 기업이다. 맞습니다. 로보택시 사업이 현실화되면 현재 밸류에이션 논쟁은 무의미해질 거다. 정확하게 맞는 얘기입니다. 주가는 재평가될 것이다. 지금 있는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주장, 이 주장은 뭐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쪽 불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것마저도 너무 작다. 지금 훨씬 더 높게 평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반면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베어 쪽에서는 자료를 읽어보면 뭐 퍼가 너무 높다, PS도 너무 높다. 그래서 동종 업계에 비해서 너무 높다. 자동차 산업하고 비교하는데 자동차 산업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물론 기술주와 비교해도 너무 극단적으로 고평가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성장률 둔화 추세는 현재 높은 주가 매수를 정당하기 어렵다. 이게 성장률 둔화는 지금 우리는 무슨 자율주행, 로보택시 이런 거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있는 사업을 가지고 성장률 둔화를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쪽에서는 사실은 양쪽 다 별로 주장하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리더십 보겠습니다. 머스크 팩터 얘기하는데요. CEO의 행동은 단기적 논란을 낳지만 자기도 인정을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대체 불가능한 자산이다. 와, 이 굉장히 좋은 얘기면서도요. 굉장히 나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대체 불가능하다. 만약 머스크 없어지면 테슬라가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즉 애플도 옛날에 CEO가 스티브 잡스가 뭐 세상을 떠났을 때 팀 쿡이 이어받아서 잘 이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기업이라는 거는 훌륭한 기업이라는 거는 그런 건데 지금 여기서는 대체 불가능한 자산 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좀 너무 머스크를 띄우는 거죠. 그의 비전과 실행력, 규제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은 테슬라의 핵심 경쟁력이다. 이거는 100%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논란으로 인한 주가 하락은 오히려 매수 기회다. 그래서 머스크를 되게 높이 평가하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머스크 팩터. 또 똑같이 얘기를 하면 CEO 예측 불가능성, 외부 활동은 심각한 오너 리스크다. 이거는 맞죠. 저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관심 분산, 브랜드 이미지 손상, 정치적 리스크 유발. 그래서 지금 정치적 리스크를 유발하고 있죠. 현재 이제 트럼프하고 이렇게 싸우면서 시키는 촉매자 역할을 합니다. 사실은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머스크는 야 이게 진짜 얼로 튈지 몰라서 이게 그렇게 튀는 게 좋은 쪽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또 그렇게 튀는 게 나쁜 쪽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익성과 경쟁에 대한 문제인데요. 기가프레스 같은 제조 혁신, 원가 위를 확보하고 미래 고수익 사업에 투자할 재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캐시플로우가 일어난다. 앞으로 계속 투자하고 경쟁력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게 옳은 얘기기는 합니다. 그리고 수익성 경쟁은 지속적인 가격 인하와 경쟁 심화로 자동차 부문 총리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거다. 근데 여기서도 또 구태환한 자동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보택시, FSD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미래 기술에 대한 막대한 R&D 비용은 매출 성장이 둔화될 경우 수익성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근데 사실은 테슬라 돈 잘 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거는 이쪽 불 쪽을 손을 들어줍니다. 그럼 이렇게 투표를 해봐도 반반입니다. 참 이게 어려운 시장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종합해보면 매수 측은 지금 로보택시와 AI 기술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거는 퀀텀 리프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한번 테슬라를 심층 분석하면서 좀 테슬라가 앞으로 큰 이제 비전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몇 개 있는데요. 그거 한번 설명드릴 텐데 이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 잠재력을 아직 반영하지 못했다. 이거는 사실 투자자들 마음인데 그게 저도 그렇게 손에 이렇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 CEO 리더십이 우려가 또 과장됐다. 이거는 제가 인정하겠는데 그래서 현 주가는 장기적 관점에서 매우 매력적인 진입점입니다 하는 거는 글쎄요 많은 점수를 못 줄 것 같고요. 매도 쪽 보겠습니다. 회사의 프리미엄 밸류에이션은 성장 둔화, 마진 압축, FSD 로보택시 상당한 실행 위험 그리고 리더십의 불확실성 증가에 직면해서 지속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고 얘기했는데 시장은 이러한 다면적인 역풍을 아직 충분히 가격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하는데 저는 이것도 사실은 이게 앞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서 틀리지만 사실은 매도척에 저는 조금 손을 들어주는 이유는 뭐냐 이런 우려들이 주가를 못 가게 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냥 미래가 아직 안 보입니다. 확실하게. 그래서 저는 매수와 매도 의견이 있다. 그럼 매도 쪽에 약간은 투표를 좀 더 하고 싶다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좀 밀려 내려오는 것도 이러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테슬라는요. 이제 리스크 요인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 잘 될 요인은 뭐가 하나 빵 터지면요. 이 꿈이 실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스크가 거치지 않는 이상은 그 꿈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요. 첫째는 정치적 불확실성입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머스크 트럼프의 갈등. 이게 지속될 거냐? 좀 무마될 거냐? 근데 모르겠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아무도 이거는 예상도 못하고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 악화입니다. 다음 분기에 분명히 실적이 좀 떨어질 텐데요. 왜냐하면 매출은 정체돼 있고 투자는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순이익은 좀 줄겠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실적 악화라고 하는데 유럽 쪽에서도 좀 매출이 줄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당연히
수치는 안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수치가 조금 안 나왔다고 해서 주가에 큰 영향을 줄까? 이건 아닐 것 같지만 그래도 심리적으로 좀 위축을 줄 것 같습니다. 로보택시 기대감 붕괴입니다. 지금 금년도에 로보택시를 뭐 할 거다 하고 앨런 머스크도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자칫 잘못해서 아직 기술적으로 한계가 좀 있다 하는 뉴스라든지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아마 테슬라의 주가는 크게 충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리나라도 전기차다가 전기차 몇 개 불났다 할 때 이제 전기차가 움출했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전기차 시장입니다. 경쟁이 심화되죠. 그건 맞죠. BYD, 중국이 굉장한 경쟁으로 올 것 같습니다. 즉 미국 시장에선 테슬라가 독보적으로 많이 팔리고 시장을 점유할 텐데 이제 중국의 차들이 유럽 쪽을 진출하든지 동남아 쪽으로 진출한다 그러면 과연 테슬라가 그 경쟁을 쉽게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이제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기술 혁신입니다. 이게 혁신이라는 게 혁신을 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투자를 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소비가 됩니다. 근데 자율주행 분야에서 그러한 끊임없는 경쟁에서 우세를 지켜갈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숙제죠. 중국이 쫓아오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참 어려운 숙제에 당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CEO 리스크. 너무 과도하게 머스크에 의존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게 저는 가장 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테슬라 쭉 봤는데요. 여러분들 편안하게 한번 보시고 생각해 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테슬라는 이 그림처럼 꿈은 이루어진다를 믿고 투자하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자, 자율주행, 그 다음에 로보택시. 이게 미국 시장에서 발현이 되고 실시가 되면 테슬라가 당연히 많이 팔릴 테고요. 그 다음에 진짜 얘기하는 플랫폼, 사업체로 성큼 발전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저 꿈은 이루어질 거다. 왜? 전기차, FSD, 그 다음에 로보택시 분명히 올 산업입니다. 근데 그 산업이 올 때쯤 돼서 테슬라가 그 산업을 독식할 거냐? 아니면 그거를 잘게 찢겨서 뺏길 거냐? 하는 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독식을 하게 되면 엔비디아처럼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경쟁자들과 나누게 되면 우리가 예상했던 독식의 꿈은 아닙니다. 그래서 테슬라 주가는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못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근데 이게 언제 판명이 되느냐? 아마 1, 2년 사이에는 판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시간은 걸릴 거다. 그래서 테슬라 주식은 진짜로 좋은 주식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저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냥 바이앤홀드보다는 좀 빠질 때 기술적으로 분석을 하고 어떤 전략을 써서 좀 샀다가 조금 올라가면 팔아주고 그래서 결국은 매매 단가를 낮추고 그 다음에 주수를 늘려가는 이런 투자 전략을 써서 결론은 로보택시 사업과 자율주행 사업의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주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첫 이제 방송이었는데 그래도 테슬라가 저번 주에 많이 빠졌어서 과연 테슬라를 좀 어떻게 봐야 될까? 그래서 오늘은 애널리스트의 관점에서 쭉 한번 쳐다봤습니다. 결론은 테슬라는 아직은 애널리스트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주식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X10 매크로 코너입니다. 이 코너에서는요. 경제 관련 이슈들하고 경제 지표 발표에 관한 사항 그리고 금리 이슈 이런 경제 전반적인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코너입니다. 이번 주 주요 경제 지표 발표는요. 월요일 날은 잡다한 거 있고 중요한 게 없고요. 화요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있죠.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모든 코어도 그렇고 조금 저번보다 증가하는 걸로 발표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어니어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2.3에서 2.5로 커질 거다 하고 예상치를 내고 있는데 이거 역시 지금 계속 기업들에서도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관세에 의한 좀 인플레이션 효과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은 PPI 넘버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금요일 날은 미시간 컨슈머 센티먼트 수치가 나오죠.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인플레이션 데이터입니다. 이게 지난 10년간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 수치죠. 코로나 때는 거의 0 수준으로 떨어졌다가요. 사실은 한 2년 동안 얼마까지는요? 9.1%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2022년 여름이었죠. 그래서 이때서부터 금리가 막 오르기 시작했었는데 이 물가를 잡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다 물가가 잡혀서 다행히도 떨어져서 지금 페드가 원하는 2%대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2.3% 발표가 나왔었고요. 퍼센티지로 치면 9.1에서 2.3% 떨어진 거니까 한 75%가 떨어졌는데 사실 이제 안정적인 물가 안정권에 접어들지 않았는가 하는데 이제 관세가 과연 여기 어떤 작용을 할 거냐 하는 게 이제 시장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쩌면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크게 물가가 상승했을까 하면 제가 저번 다른 이제 채널에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의 물가는 유가하고 굉장히 관계가 깊습니다. 그럼 한번 보시면 이게 유가 이제 상황인데요. 코로나가 있던 2004년 13일 날짜로 보면은 18불을 찍었다가요. 그게 2022년 6월 6일 아까 물가 9% 찍을 때까지 120불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똑같습니다. 그 그림하고 결국은 유가가 한 6배 넘게 이제 오르게 되고요. 그럼 이제 인플레이션도 올라갔던 거죠. 그리고 다행히 이제 물가가 빠져서 기름값이 빠져서 안정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64불에 놓여 있는데 이게 이제 유가를 잘 보셔야 된다 하는 게 유가가 만약 올라서
85불 선 근처를 간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에 약간 적신 옵니다. 그래서 이때 안 갔으면 좋겠고 저는 여기서 그냥 예전치입니다. 그 중앙치에서 그냥 계속 맴돌았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조금 반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유가하고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시간 대학 소비자 심리 지수입니다. 지금 이게 한때는 100 위에서 이제 코로나 전에 이제 있다가 코로나가 발생을 하고는 이제 경제가 계속 안 좋다. 이래서 22년 6월 1일 날 2022년에 많이 빠졌었죠. 50까지 떨어집니다. 20표가. 그러다가 최근에 79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최근에 이제 많이 빠졌는데 52선까지 근접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관세 정책 나오면서 이렇게 빠졌는데 결국은 이거는 심리 지수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조금은 위축돼 있구나, 많이 걱정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는 굉장히 안 좋다. 소비 심리가 좀 살아나야만 미국 경제의 70%가 개인 소비이기 때문에 좀 그게 살아나야지 경제가 좀 탄탄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골디락스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회가 될 때마다 이렇게 경제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알기 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 이런 용어들은 한번 쭉 쉽게 아마 설명을 드리면요, 평생 안 잊어버리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골디락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골디락스는요, 사진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금발머리의 소녀의 이름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왜 곰 세 마리 얘기가 있잖아요. 그 아빠 곰은 뚱뚱해, 뭐 엄마 곰은 뭐 날씬해, 뭐 이런 노래도 있듯이 이 영국의 유명한 전래 동화입니다. 골디락스의 세 마리 곰에 등장하는 여주인공의 이름이 골디락스입니다. 근데 골디락스가요, 그 숲길을 걷다가 길을 잃었는데 우연히 오두막 한 채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집은 아빠 곰, 엄마 곰, 아기 곰 셋이 사는 집이었는데 곰 가족은 모두 외출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배가 고팠던 골디락스는 식탁에 쫙 숲이 놓여 있는데 첫 번째 숲은 너무 뜨거웠고 두 번째 숲은 너무 차가웠습니다. 근데 세 번째 숲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아 먹기 아주 적당했습니다. 그래서 골디락스는 당연히 딱 좋은 세 번째 숲을 먹었고요. 밥을 먹으니까 배가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나른해져서 침실로 가봤더니 침대가 있었습니다. 세 개의 침대 중에 첫 번째 침대는 너무 딱딱했고요. 두 번째 침대는 너무 푹신했고요. 세 번째 침대는 딱딱하지도 푹신하지도 않아서 눕기 딱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 침대에 또 누워서 잠이 들었다가 곰 가족이 오는 바람에 깜짝 놀라서 도망갔다. 이런 이제 동화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골디락스의 의미는요, 극단적인 선택지는 피하고 딱 알맞는, 영어 표현으로 just right이죠. 적당한 중간 상태를 선택하는 것에서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골디락스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를 비유하는 경제 과학 용어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 치자면 경기가 너무 과열되어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너무 침체돼서 실업률이 늘겠다 하는 우려가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냥 적당한 상황, 이거를 골디락스 경제라고 부릅니다. 보통은 이런 경제 상황에서는 주가가 탄탄하게 차근차근 올라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아마 이제 앞으로 신문에서도 골디락스 읽으시면 곰 세 마리 하고 적당한 거,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적당한 거,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이 코너는 이걸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X10 스터디룸이라는 코너인데요. 이 코너에서는 앞으로 투자 관련 공부도 하시고 경제 관련 공부도 하시고 분석 관련 공부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 분석이라든지 기술적 분석이라든지, 그다음에 투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과연 목표 수익률은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 하는 다양한 이슈를 가지고 저희가 공부를 해볼 텐데요. 오늘은 첫날이라서 그런지 제가 시간을 좀 이렇게 잘 맞추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오늘 준비했던 컨텐츠는 다음에 또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오늘처럼 이렇게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시작한 유튜브 채널이기 때문에 형 앞으로 이제 같이 저하고 좀 많이 좀 도와주시고 또 응원도 해주시고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좀 못하는 점이 있거나 하면은 항상 질타해 주시고 조언 주시면 항상 그거 반영해서 좋은 영상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저도 다른 유튜브 채널 보면 뭐 중간중간에도 그렇고 끝날 때 그렇고 꼭 좋아요, 구독, 그다음에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는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꼭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